네, 요즘 골프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내를 대표하는 최고 골프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혹시 최근 떠오르는 골프 선수 하면 5개국에서 골프 대회를 석권하고 네. 내셔널 타이틀 퀸으로 떠오른 유소연 선수는 아니겠죠, 설마?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직접 유소연 선수를 만나고 골프의 팁을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12년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세계의 이름을 알린 뒤 미국 진출 5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른 유소연 선수. 골프로 5개국을 석권하며 꾸준함과 안정된 경기력으로 투어의 강자라 불리는 유소연 선수.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내셔널 타이틀 퀸 유소연 선수의 골프 인생. 나는 스타다에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국 내셔널 타이틀 퀸의 자리에 오른 유소연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네. 6월 한국 여자 오픈 대회 우승을 했는데 네.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우승이었다면서요? 네, 저한테는 일단 KLPGA 10번째 우승이었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첫 번째 메이저 우승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다른 나라들 내셔널 타이틀을 몇 개 우승한 게 있었는데 네. 이번 우승으로 5번째 내셔널 타이틀을 그러니까. 갖게 되었습니다. 내셔널 타이틀 퀸. 네. 이게 무슨 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셔널 타이틀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회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어렵게 셋업이 되어 있는 메이저 대회라고 익히 정평이 되어 있는 대회들이라서 내셔널 타이틀을 우승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챌린지한 코스에서 제가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한 업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국가를 대표하는 골프 대회를 다 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영국을 영국. 한번 해보고 싶어서 브리티시 여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데뷔 13년 차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요? 골프는 저는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특별활동으로 시작을 해서요. 네. 방과 후 특별활동으로 2학년 때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듣기에 햄버거 준다고 해서 네, 맞아요. 햄버거 먹고 싶어서 네. 골프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닭장이라고 불리는 네. 굉장히 작은 연습장이었는데 한 15야드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네. 같아요. 이제 거기에 노란 색깔 바구니를 두고 거기에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넣는 사람이 뭐 간식 그날의 간식 하나 더 먹기 뭐 이런 내기를 선생님께서 시키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햄버거가 지금처럼 그렇죠. 흔할 때가 아니었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햄버거가 정말 최고의 간식이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그런 게 재밌어서 좋아했었던 것 햄버거가 같아요. 세계적인 우리 골프 스타를 배출시켰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바이올린에 심취돼서 10년 넘게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한 4살 정도부터 피아노를 치고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전공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라고 저 또한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늘 골프는 저한테 취미였었어요. 근데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소연아 이제 골프를 치던지 뭐 바이올린을 하던지 선택을 해라. 네, 뭐가 더 좋니?라고 네.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전 당연히 음악이 좋다고 음. 했었거든요. 근데 대답을 하고 보니까 골프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골프 치겠다고 지금도 말씀드렸죠. 바이올린 해요? 지금은 가끔 하는데요. 사실 네. 동생이 원래 대학교 학부 전공을 바이올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동생이 가끔 레슨 해주는데 뭐 골프와 마찬가지로 바이올린도 연습을 안 하면 금방 실력이 녹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너무 못하니까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내가 골프로 인생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언제 왔어요? 그런 생각은 사실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보다 그냥 좋으니까 했어요. 재밌으니까 그럼 했고. 자연스럽게 국가대표 선수가 됐나요? 네, 금메달도 땄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골프랑 바이올린 중에서 이제 골프를 선택을 했고 이제 골프 선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골프 선수로 뭐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막연히 열심히 좋아서 했네요. 네, 저는 근데 지금도 제가 재미있고 좋아하는 걸 하는 네. 편이거든요. 그리고 16살 때 금메달을 따고 네. 그리고 2011년도에 LPGA 대회에 참전을 해요. 네, 네, 그럼 네. 우승을 해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참 운때가 잘 맞았었던 네. 것 같아요. 사실 아시안 게임이 4년에 한 번씩밖에 열리지 않는 대회이기 때문에 기량이 정말 훌륭한 선수일지라도 이게 시간대가 잘 맞지 않으면 네. 시대가 잘 맞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도 아시안 게임도 나갔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US 여자 오픈을 초청 선수 자격으로 나가서 우승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 덕분에 이제 KLPGA 무대에서 LPGA 무대로 옮기게 돼서 저는 아직까지는 참 복받은 인생을 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2012년 그래서 LPGA 투어에 네. 데뷔를 합니다. 네. 그런데 엄청난 선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 부담감이 컸을 텐데. 먼저는 제가 10년부터 US 오픈을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먼저는 코스의 어려움에 일단 한번 압도당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의 실력이 한번 압도당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그 후로 사실 한국에서도 계속 LPGA 경기가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KLPGA 선수지만 LPGA 무대를 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이 됐었고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LPGA 경기를 KLPGA 친구들로 참가했던 저를 그래도 몇 년 동안 봐와서 처음에 루키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챙겨줬었어요. 누가 그렇게 챙겨주던가요? 저는 처음에 수잔 페테르슨 선수 지금은 아. 은퇴한 선수인데 처음에 페어링이 많이 돼서 수잔이 정말 많이 챙겨줬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카리웹 선수 호주의 카리웹 선수가 이안 트릭스라는 선생님한테 사사받고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이안 트릭스랑 사사받을 때여가지고 많이 챙겨줬고 그리고 한국 언니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실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더 많이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언니들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죠. 네. 근데 그 LPGA 데뷔하고 나서 네.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휴학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경기를 할 때 제가 네. 한국에서 4년 동안 경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골프를 오래 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게 나쁘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19살 때 프로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근데 19살이 감당하기에는 그 프로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를 금방 그만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골프를 금방 그만둔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뭐든지 배워보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좀 찾고 싶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확실한 네, 네.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게 하고 싶다라는 게 없었어서 그냥 단순하게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저희 매니지먼트 팀이 너무 네, 좋았기 때문에 네.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원래 패션에 관심이 있었어서 골프 의류 쪽에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공부하다 보니까 근골격 구조학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에 관련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휴학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LPGA 가서 더 다양한 코스를 접하다 보니까 골프가 더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때 골프 그만둘 생각을 했지 싶을 정도로 그렇군요. 지금은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더 놀라운 것은 LPGA 투어 데뷔 5년 만인 2017년 네.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세계 랭킹 1등이 네, 됐단 말이에요. 네, 정말 저한테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저도 네. 사실 항상 막연하게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목표가 뭔가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명예전당에 가고 싶습니다. 뭐 세계 랭킹 1위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막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해도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피나는 노력, 2000 연습량 어느 정도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연습량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제가 만족할 만큼 하는 편이라서 저는 시간보다는 그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퀄리티가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오래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짧게 끝날 때도 있는데 저는 제가 세계 랭킹 1위가 될 수 있었던 건 2016년에 코치를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좀 코치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확고한 제 골프 스타일을 갖게 되면서 조금 더 골프가 재미있어지고 골프가 조금 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2017년에 세계 랭킹 1위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스윙에 변화를 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안 되지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스윙을 바꿀 때 6개월 이상 네.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016년 1월부터 한 6월, 7월까지 저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뭐 드라이버를 막 20cm씩 뒷땅 치기도 하고요. 슬럼프가 왔어요. 2016년에 스윙을 바꾸고 나니까
제가 긴장 상황에 왔을 때 새로운 스윙도 아니고 옛날 스윙도 아니고 되게 어중간한 스윙을 하기 시작했고 어중간한 스윙을 한다는 건 뭐 일단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2016년이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아마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뒷걸음질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수많은 경기를 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저는 항상 두 가지를 꼽게 되는 것 네.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2009년에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1년 US 여자 오픈인데 그 두 가지를 꼽는 이유는 먼저는 2009년에 그때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을 할 때 연장전을 9홀을 했었어요. 9홀이나? 네, 그래서 많은 골프 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대회이기도 한데 그 대회를 통해서 이제 유소연이라는 골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서 그 대회를 꼽고 싶고 그리고 2011년 US 여자 오픈은 제 인생을 바꿔준 대회라서 꼽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11년에 우승을 하지 못했으면 그리고 그때 LPGA를 가지 않았으면 정말 제가 골프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자기 있고 재능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미국 가서 더 골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된 대회인 것 같아서 네. 2011년 US 여자 오픈을 꼽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세계적인 선수가 왔는데 우리가 원포인트 팁을 좀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드라이버 스윙, 아이언샷, 이 퍼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텐데요.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지막 드라이브 스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때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가장 염두에서 하는 체크 포인트. 지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백스윙을 들 때 네.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버릇이 있어요. 아. 그래서 손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많이 코킹이 안 되게. 그러니까 코킹이라기보다는 손등이 이렇게 제가 스윙을 했을 때 앞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 손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밑을 보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을 굉장히 최소화하려고 항상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스윙의 키포인트를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샷을 할 때 항상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스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스하면 어떻게 하지? 보다는 아 내가 저기로 이렇게 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좀 바꿔요. 그래서 스윙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공이 날아가는 걸 자꾸 생각을 하시다 보면 본능적으로 좋은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큰 경기에서 퍼팅을 할 때 이 네. 퍼터가 들어가면 우승이고 안 들어가면 연장으로 가는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도 또 실제 있었고 그럼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때 퍼터를 해요? 근데 참 보면 제 생각에는 우승을 할 때는 네, 정말 덤덤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많이 불안할 때 우승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가죠. 유선 선수도 그러세요? 항상 넣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죠. 아.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드렸던 이야기랑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제가 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넣어야겠다. 그러면 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넣어야겠다. 근데 못 넣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 조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데 생각의 순서를 좀 바꾸는 것만으로 마음을 많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유소연에게 골프란 그리고 어떤 선수로 성장하고 싶은지. 저한테 골프란 선생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골프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골프를 통해서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그런 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또 배웠고 그래서 저는 골프는 아마 저한테 평생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될 것 같고요. 골프 선수 유소연이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냐를 질문을 하신다면 한국 여자 골프 발전의 이바지한 선수였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선수 이제 아니면 좀 제가 뭔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선수로 기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유선 선수가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영국 여자 오픈도 정복을 해서 국민께 큰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더욱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수의 노다지 122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8대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대 소비 쿠폰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8대 소비 쿠폰은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그리고 체육시설, 외식, 농수산물과 같은 총 8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할인 쿠폰인데요. 중요한 것은 선착순으로 약 1,800만 명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국내 숙박업체 예약을 할 때 3만 원에서 4만 원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숙박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서 배너 형식으로 올라온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관광 쿠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정된 여행 상품 판매 사이트에서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 상품을 결제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의 경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1인당 8,000원, 영화는 1인당 6,000원씩 할인받을 수가 있으니까 매우 싸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독립예술영화관 같은 작은 극장은 미리 할인 쿠폰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시의 경우에는 박물관은 온라인 예매처 문화N 티켓에서 예매하면 40% 할인받을 수가 있고요. 미술관은 온라인 예매나 현장 구매를 할 때 1,0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대 소비 쿠폰 사용법,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식과 관련한 할인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카드사별로 사전 응모자에 한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 업소를 최소 2만 원씩 5번 이용하면 6번째 외식 업소를 이용할 때 10,000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가 대형 할인점, 백화점 등의 입점해 있는 일부 매장이거나 유흥업소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잘 먹었으면 운동도 해야겠죠. 그렇죠.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는 24일부터 카드사별로 할인 대상에 대해 선착순 응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첨자에 한해서 누적 이용 금액이 8만 원 이상일 경우 3만 원을 환급해주거나 청구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농수산물과 관련한 혜택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농수산물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농수산물 구매 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대 10,000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소마트와 전통시장은 9월 1일부터 할인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 살리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이번 8대 소비 쿠폰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교과서와 사진으로만 접했던 문화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랜 역사와 숨결을 간직한 국보와 보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보물 전시회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 백이동 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새로운 보물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신윤복의 미인도처럼 잘 알려진 보물 외에도 여러 가지 보물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채로운 보물 이야기를 들려주실 국립중앙박물관 백이동 관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박물관이 큰 영향을 받았어요. 네, 최근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요즘 상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박물관으로서는 상당히 운이 나쁜 그런 회의인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문을 2번 닫았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개관을 해가지고 관람객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관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다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약을 하셔야 예약을 해야 관람하실 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있네요. 네. 최근에 특별전이 열려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새 보물 납시연내입니다. 이 새 보물 납시연내라는 주제로
새로운 국보 보물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보물들이 지금 전시되고 있나요? 이번에 이제 전시하는 것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새롭게 지정된 또는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네. 그런 보물들을 83건 196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귀에 굉장히 익숙할 텐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신윤복의 미인도, 네. 그리고 또 그 우리 그 유명한 주사 선생의 글씨, 네. 또 겸재정선의 금강산도,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책입니다만은 월인 청강지곡, 뭐 이런 굉장히 것들이 유명하죠. 네. 이번에 그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보로 승격된 기사개첩도 네. 전시되고 있다는 게 네, 어떤 거죠? 기사개첩은 왕이 기로소에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네. 태조 때 들어가고 음. 숙종 때 기로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300년 동안에 왕이 기로소에 간 걸 기록한 그런 기록화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국보와 보물들이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남다르겠지만 그중에서도 관장님이 꼽으시기에 이번 전시회 이거는 꼭 보고 가야 된다 하는 베스트 5가 있다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잘 볼 수 없었던 것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이지요. 네. 삼국사기 유사는 우리나라 기록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월인 청강지곡 같은 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이게 어떻게 널리 쓰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만든 책이 월인 청강지곡인데 네. 그래서 한글도 보급하고 또 그런 좋은 그 부처님의 말씀이 널리 펼쳐지라는 그런 뜻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불교 사원에서 나온 사리장엄구인데 부여의 왕흥사라는 절에서 나온 사리장엄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입니다. 아마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인문의 강산무진도를 보시면 네. 그냥 강산을 그린 게 아니고 강산의 곳곳에 정말 평화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그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마을도 있고 도시도 있고 이런 그림인데 그걸 보시면 아마 요즘 코로나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스트레스 확 틀리실 거예요. 네, 그러겠네요. 네. 왕조실록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보물입니다. 네. 그것은 세계 기록유산에도 이제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기록이 아주 철저하게 된 그런 네. 책입니다. 정말 귀한 책으로서 아마 보면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읽기는 좀 힘들지만은 그 책의 모습에서 아마 그 아우라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역대 네. 최고급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요. 보고 싶은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획 전시에서 하는 특별전의 경우에는 2시간에 200명, 그러니까 네. 1시간에 한 100명 정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에서 이제 우리가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네. 거리두기 또는 손 소독하는 거, 또 마스크를 끼시고 그 안에 가서도 여러 사람하고 접촉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이제 방역에 도움 될 텐데 대개 하루에 1000여 명 정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유물과 동고동락한 48년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 고고학자로 정말 역사적 유물들을 발굴도 하시고 이렇게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와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그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이제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네. 유적지에 자주 가게 되죠. 그때 유명한 장소는 다 국보 보물이 있던 장소이니까. 수학여행 때. 그렇죠. 그렇죠.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기 마련인데 저 경우에는 결국 대학교의 과 선택을 고고 인류학을 선택해서 애초부터 이제 고고학자가 되겠다고 이제 작심을 하고 큰 대학을 꿈이 갔기 때문에 있으셨네요. 71년 이래로 거의 한 50년을 해온 셈이죠. 예. 관장님을 얘기를 할 때면 연천 전곡리 구석기 그렇죠. 유적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대부터 시작을 하셔서 유물 발굴을 네. 25년간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당시의 얘기를 좀 직접 들려주세요. 저 연천 전곡 유적이 발견되고 그걸 이제 지표 조사하고 그 이듬해 발굴하면서 제가 그게 실무 총책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고학이지만은 원래 이제 굉장히 화려한 고고학이 역사 고고학이고 선사시대 구석시대 고고학은 정말로 이게 빈티나는 고고학인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선사시대 구석시대 고고학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발굴을 한 5년 동안 지속해서 처음에 했었는데 그러면서 석사 논문도 쓰게 되고 또 5년 그 조사를 끝내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예정된 코스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사고고학자로서 쭉 해왔는데 박물관에 대한 관심은 71년도 대학 들어갔을 때 네. 박물관 독립 건물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콜렉션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면서 자연히 박물관 유물에 익숙해지고 네. 또 박물관에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그런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쭉 박물관과 고고학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날이 있게 된 네. 그래서 이제 내용입니다. 고고학자이면서 박물관 통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획전과 전시회를 열으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혹시 뭐 국립박물관 관장이 된 이후에는 정말 고려전 오자마자 이제 2017년에 이제 고려전을 준비했었고 2017년 겨울에 열었었는데 고려 문화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고 뭐 그것은 아마 고려 청자라든지 금속 그렇죠. 활자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면 고려 문화가 어느 정도 높은 세계적인 수준인지 금방 그래서 아실 수 고려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서 네. 코리아 그렇죠,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고려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걸 한번 국민들한테 고려 시대를 다시 한번 그 알리자, 우리의 그 문화의 위대함을 알리자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하는 동안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물관을 미래용으로 재단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박물관 미래용으로 대변신.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박물관을 새롭게 변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박물관 그러면 유물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네. 예, 박물관은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관람자, 국민 대중 위주의 그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저기 모든 그 박물관 전시나 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안내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꾸며가는 게 현 시대에 이제 맞춰가는 것이고 금년도 후반부에는 그 박물관의 방송국도 생깁니다. 뭐 MBN하고 경쟁할 것은 아니고 이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전시들을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이나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받아서 쓸 수 그럼요. 있도록 너무 이렇게 좋죠. 만들어 교육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뭐 우리 그 박물관의 획기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박물관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13개의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 자체가 그 지역의 문화재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의 대표적인 영역의 문화재를 하나씩 주제를 정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같으면 우리의 복식 문화를 거기서 볼 수가 있고 전주 같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 문화, 선비 문화를 볼 수가 있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 그 유명한 금동 향로가 있죠. 용봉 향로. 그 향이라는 걸 가지고 한국의 향 문화가 어떤지 그걸 세계적으로 좀 배워주자. 뭐 이런 각각 옛날 고대 문화라 하더라도 그 고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가 비슷비슷한 게 아니고 아주 우리의 고유한 그 문화들을 한 번씩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아까 관장님께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인공지능 큐레이터 안내 로봇을 만날 수 네. 있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큐봇은
사실 그냥 하나의 로봇이 아니고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꾸를 하면 거기 대꾸한 내용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에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잘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학습을 안 해. 그래서 계속 진화하는 네.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박물관에 오셨을 때 박물관의 유물의 정보를 구한다든지 또는 뭐 이게 아까 가이드맵 같은 거 어디로 가면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예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 생기는 우리 국립박물관은 전부 다 스마트 박물관으로 가는데 이것은 스마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게 어떤 도시에서 네. 커뮤니티에서 이 박물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혀 어떤 방법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스마트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박물관 식구들하고 우리 한국의 이제 전자산업, IT 산업 리더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이 앞으로서는 충주의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박물관을 바꿀 때 네. 다 접목이 그렇게 돼서. 바꿔 나가고 가능하면 수출도 한번 네. 했으면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전 세계를 네. 가든 이 박물관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루브르 가면 꼭 봐야 되는 게 뭐죠? 모나리자 봐요. 모나리자죠. 그럼 한국에 오면 뭘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뭐 보면 경천사 탑이라든지 또는 이 정말로 조각으로 잘 돼 있는 방가 사유산 같은 거 정말 좋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도록 브랜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은 사실 박물관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박물관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주 오시고 또 말씀도 자꾸 해주시고 또 외국 친구한테 소개해 주시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작업들이 같이 뭉쳐져 가지고 정말 이게 세계 우뚝 선 유물 몇 개가 이제 생기면 네. 그걸 보러 이제 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 문화를 더 보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지요. 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문화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그림과 쇳덩이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는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보 보물 전시회라고 하니까요. 무더운 여름 박물관으로 역사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